김큐의 경제 뉴스 크리에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니, 이 며칠 사이에 네. 저도 방송하면서 재난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서 방송을 자주 했는데 비가 내려도 정말 많이 내렸죠. 그러게요. 너무 많이 왔습니다. 주말 지나면 조금 나아진다고는 하는데 오늘도 네. 피해가 너무 큰 것 같아서 도움의 손길이 이제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걱정도 좀 드는데요. 정부하고 지자체가 뭐 신속하게 움직이는 건 당연하죠. 네. 대통령께서 이게 정부의 존재의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또 이제 민간이 움직여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력이 허락하신다면 재정적으로나, 그러니까 물질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수해 현장으로 달려가서 봉사하시고 뭐 이러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직간접적인 도움을 많은 분들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네. 그리고 특히 피해가 큰 분들이 희망마저 잃지 않도록 저희가 위로하고 도움의 손길을 좀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뉴스 보면은 네네. 뭐 200년 만에 일평균 최대 강수량이다. 이런 데이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이 내렸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 뭐 집중호우가 과거에 있지 않은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 피해의 원인을 100년 만에 혹은 200년 만에 뭐 폭우 이런 말로 그냥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마치 일어난 거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설계돼 있고 이 기준은 또 단연간의 통계와 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수도관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하천 뚝방의 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나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강수량의 평균이라든지 일평균 최대 강수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기준들을 만들어 놓는데 네. 이게 기후변화로 이제 다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넘는 경우가 계속 나타나고 그렇다라면 이제 매년 여름, 가을 국지성 폭우 그리고 뭐 1시간 만에 쏟아지는 비 이런 것들로 보면은 하수도관 용량이 다 넘어서 가지고 도리어 역류하고 막 위로 솟구치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까 결국엔 이런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전반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이 하수도관을 더 크게 넓힌다든지 데이터를 새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뭔가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이제 피해 복구를 위해서 들어갈 돈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재난 대응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긴 합니다. 제가 보니까 2025년도 전체 재난 대응 예산이 26조 원 편성돼 있고요. 예방엔 18조 원, 복구에 5조 4천억 원이 배정돼 있거든요. 네네. 뭐 대통령이 부족한 것보다 과도하게 하는 게 낫다라고 말한 상황이니까 최대한 빨리 이 부분도 집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좀 정말 개인적인 소견인데 다음 주에 이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수해 지역이나 수해 복구 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차에 좋은 일에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정부가 이런 거 가능하다 그러면 또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까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에는 단통법 폐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단통법에 대해서 뭐 나올 때마다 뉴스 나올 때마다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당장 단톡법 폐지되면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휴대전화 이제 통신사 가입하실 때 소비자들에게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꼭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삼모사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보조금은 올라갈 것 같다. 더군다나 경쟁이 심해지면 이른바 공짜폰 같은 것들, 휴대전화 대리점 이런 데에서 뭐 이런 것들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번호 이동을 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통신사를 옮기면 네.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 정말 많이 주겠습니다. 이런 데들이 좀 등장할 것 같아요. 22일부터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른바 단통법,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폐지가 됩니다. 기억해 보시면 예전에 불법 보조금이 좀 이렇게 성행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누구는 뭐 100만 원 지원받았다 뭐 이런 얘기. 나는 2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똑같은 기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른바 보조금 많이 주는 데를 휴대폰의 성지다. 그래서 이 정보를 막 공유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정보 모르고 가입한 사람들은 호갱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걸 좀 고쳐보자라고 도입된 게 이제 단통법이었고요. 2014년 10월에 도입됐으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폐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통신 3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공개하고, 그리고 금액도 제한을 두는 게 이제 단통법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딜 가도 비슷한 조건으로 가입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이 네. 법의 핵심이었는데요. 근데 이걸 시행해 보니까 10년 동안 정작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적게 받고 예전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신비의 전체적인 부담은 올라간 거고요. 그러면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을 덜 줬으니까 마케팅비를 덜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소비자들의 통신비 인하로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거 결국엔 통신사들 이익만 올려준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면 차라리 예전처럼 경쟁을 시키는 게 낫겠다. 그게 소비자들의 편익을 돕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네. 나오면서 이번에 폐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거. 네. 보조금이 얼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얼마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휴대폰을 가입하실 때 나오는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예요. 네.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지금까지는 공시지원금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통신사들이 단말기마다 정해놔요. 뭐 3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정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대리점에서 이 공시지원금의 15% 상한선으로 지급할 수 있었던 추가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단통법 하에서 이루어지는 지원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통법이 폐지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시지원금은 명칭만 바뀝니다. 공통지원금 또는 이통사 지원금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다만 이제 예전에는 공시지원금이니까 다 이거 홈페이지에다 공개해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 의무 사항이 없어지니까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아마도 통신사들은 자율적으로라도 우리는 다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고요. 근데 더 큰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아까 추가 지원금이라고 했던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건데요. 요게 아까 단통법상에서는 공시지원금의 15% 상한선이 걸려 있었다고 했잖아요. 요게 사라집니다. 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극단적으로 200만 원짜리 휴대폰 가입할 때 추가 지원금이 20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이거는 이제 그래도 불법은 아니다 이런 해석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지면 이 추가 지원금이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들 보는 거죠. 그럼 휴대폰 가격보다 더 높여서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예전에 휴대폰 가입하고 현금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예전 상태로 돌아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뭐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이후부터 휴대폰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주변에 몇 군데 대리점을 다니시면서 그러겠어요. 추가 지원금 여부 그다음에 얼마를 주는지를 비교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앞서 소비자들에게 훨씬 이익이 되는 거네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제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에 이 지원금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동통신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시지원금이라는 건 이통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거고 네.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도 대리점끼리 경쟁을 시켜서 보다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통사에서 지급해 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란 말이죠.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지원금을 주고 나면 네. 이동통신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거 다시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받아내는 것 중에 하나가 다들 아시겠지만 높은 요금제 몇 달 가입해야 요 지원금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쓸모 없는데 뭔가 이상한 특정 서비스를 몇 개 더 가입하라고 그래요. 한 6개, 7개 요거 한 석 달 유지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조선모사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이런 포인트에 있었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원금이 늘어나면 위약금도 늘어납니다. 뭐 2년 보통 약정 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간에 이동하시면 뭐 이래서 이동하시면 위약금 저희가 드린 돈 요거 다 뱉어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런 행위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 이런 것들도 잘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진 걸까요? 아닐까요? 전 개인적으로 단통법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경쟁이 있어야 발전하고
이거는 결국엔 소비자의 득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아주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앞서 뒤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행위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느냐라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방통위에서 보통 이제 이거 이동통신사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감시 공백 시기에 방통위가 들어가 있어요. 방통위원장이 지금 공석인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사실은 전기통신사업자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지금 방통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그 시행령이 통과가 안 되고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당장 22일 날 폐지되고 나서 시장 상황을 얼마나 잘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상황인데 정부는 이제 이통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 TF를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면서 시장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휴대전화 곧 바꾸실 분들은 좀 참고해서 고르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 얘기 꺼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25%에서 1%포인트 낮춰서 24%로 해줬거든요. 네. 올리고 내릴 때마다 이제 이 법인세는 같은 논쟁이 이어지는데 1번 법인세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기업이 그거 가지고 투자도 늘리고 하면서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반대 논리는 무리한 감세가 도리어 경제 선순환을 망친다라고 주장하고 법인세 깎아줘 봐야 투자 늘리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근데 논리적으로 둘 다 맞는 얘기여서 네.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걸 언제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이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정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정부가 돈이 있어야 이 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누군가는 돈을 써야 되는데 그걸 정부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정부가 돈을 쓰려면 돈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전 정부 상황에서 세금은 다 펑크나 있고 돈은 별로 없는 상황이니까 국채 발행해서 빚내서 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더 걷어서 하는 게 정부 재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 내려줬던 법인세율을 다시 복원하는 25%로 복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고요. 결국에는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그 얘기를 함으로써 정부가 아마도 법인세 복원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법인세가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기업이 좀 힘들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뭘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법인세가 우리나라랑 뭐 비교하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엇비슷한 수준이거나 네. 우리나라가 도리어 낮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법인세만 볼 게 아니라 기업들은 법인세도 내지만 자기가 그 공장에 있는 지역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지방세라는 것도 내게 되고요. 미국은 이제 주세라고 해서 법인세 외에 네. 주마다 또 부과하는 주세를 내게 되고 일본은 기업 사업세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외에 이것도 부담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전체 통틀어서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4%, 1%포인트 낮춰줘서 24%, 일본은 법인세가 23.2%예요. 미국은 법인세가 21%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제일 높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안 그래도 야 관세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 밖에서 경쟁하는 것도 힘든데 세금도 너무 많이 가져가. 이런 주장이 가능해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린 주세, 미국의 주세, 일본의 아까 사업세, 기업 사업세를 비교해서 보면 주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미국은 법인세 주세까지 합산할 경우에 일부 지역에서는 29%의 세금을 내기도 하고요. 일본도 법인세 23.2%지만 도쿄 등에선 기업 사업세라고 해서 또한 7%의 세금을 더 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거의 뭐 30%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 법인세가 높다라고 주장하기는 힘들다라는 거고
단일 세율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높긴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경기 상황이 기업들에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니까 여기서 시기적으로 법인세를 올리는 게 맞느냐라는 주장도 나름의 근거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습니다. 반대급부가 있어요. 기업들에게는. 그러니까 세금은 걷었지만 나중에 돌려주는 돈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 2차 전지, 미래차 등 신성장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면 야 투자한 대가로 공제해주거나 지원해주는 돈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거 IRA라고 시행하고 네. 일본도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걷어서 차라리 투자 많이 하는 기업에 공제를 더해주거나 현금으로 돌려줘라. 그게 도리어 경제를 살리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1%포인트 법인세 복원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신에 기업들의 이런 세액공제라든지 보조금 지급 이런 것들은 미래사업 중심으로 투자 많이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법인세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